제주도 오길 잘했다. 이제야 좀 사람 사는 것 같네. 33년 동안 단 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던 제가 제주의 에메랄드빛 바다와 그림 같은 전원주택의 낭만에 홀려 인생 최대의 설계 오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전 재산 7억 원이 증발하고 아내의 비명 섞인 구급차 안에서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서울 아파트를 전세 주고 제주라는 거대한 환상을 안고 전원주택으로 향할 때만 해도 그게 지옥의 시작일 줄은 몰랐습니다. 낙원은 풍경이 만드는 게 아니라 생명을 잇는 촘촘한 인프라와 내 가족의 노후를 지탱할 온전한 내 집이라는 성벽을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오늘 제 인생 가장 비싼 수업료를 내고 얻은 뼈아픈 기록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지금 은퇴 후의 낭만을 꿈꾸고 계십니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퇴임식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반평생을 다녔던 회사의 마지막 날인데도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레는 건지 허전한 건지 그 경계가 어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박성구 수고했다. 저는 1991년 27살에 처음 공장 바닥을 밟았습니다. 당시 저는 군대와 대학교를 마치고 바로 입사한 청년이었습니다. 선배들한테 치이고 혼나면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자 제 손에는 기술이 쌓였습니다. 20년이 지나자 후배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30년이 지나자 회사가 저를 수석 엔지니어로 불렀습니다. 기계는 정직합니다. 수치대로 설계하면 수치대로 움직입니다. 오차가 생기면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찾는 일을 33년 동안 해왔습니다. 퇴임식장은 회사 강당이었습니다. 많은 후배 직원들이 자리를 채웠고 저는 단상 위에 올라가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박수 소리가 강당을 울렸습니다. 그 박수를 들으면서 저는 눈물이 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 한편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퇴직금 봉투를 받은 건 그날 오후였습니다. 2억 원, 33년이라는 숫자가 종이 한 장으로 압축된 느낌이었습니다. 기쁘기도 했지만 묘하게 허무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들고 텅 빈 사무실에 혼자 잠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33년 동안 온갖 도면과 부품들로 가득 찼던 자리가 이제는 깨끗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저녁을 차려두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갈비찜이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고생했어요. 아내는 딱 그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33년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밥을 먹다가 그제야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와 나란히 앉아 지금까지 모아온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퇴직금 2억 원, 평생 모아온 예금 1억 원, 서울 도봉구 자가 아파트 32평, 시세 6억 5천만 원. 숫자로만 보면 나쁘지 않았습니다. 60세에 이 정도면 충분히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메모지에 적어 내려가며 노후 설계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생활비 250만 원, 예금 이자와 퇴직금 일부로 충당, 아파트는 끝까지 지킨다. 1년에 한 번은 해외여행. 완벽했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어디 여행이나 한번 다녀올까요? 꼭 가고 싶다고 했잖아요. 제주도.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퇴직 기념으로 제주나 한번 가보자. 제주도에 도착한 건 퇴임식으로부터 딱 2주 뒤였습니다. 공항을 나서자마자 바람이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서울의 바람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짭짤하고 넓고 시원했습니다.
렌터카를 빌려서 숙소로 향하는 길, 제주도 해안도로를 지나게 됐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금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에메랄드빛 바다, 도로 옆으로 줄지어 선 야자수, 멀리 한라산이 구름을 이고 서 있는 풍경. 저는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잠깐만 차 세워도 돼? 차를 세우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했습니다. 바람이 귓가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서울에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고요함이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처음으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살아보면 어떨까? 3박 4일 여행 내내 저는 그 생각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마당에서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는 노을을 바라보며 아내와 산책을 하고 밤에는 도시의 소음 없이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드는 삶. 33년 동안 알람 소리에 눈을 떴던 저에게 그 삶은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서울의 회색빛 아파트 숲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33년 동안 저를 먹여 살렸지만 단 한 번도 숨통을 트이게 해준 적 없는 도시. 저는 그날 비행기 안에서 노후 설계도를 다시 펼쳐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설계를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기계만 만져온 엔지니어가 처음으로 수치 너머의 무언가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설계도에는 감정을 넣으면 안 된다는 것을, 수치 너머에 있는 것이 언제나 아름답지만은 않다는 것을, 기계는 수치대로 움직이지만 인생은 수치 너머에 있다는 걸,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제주에서 돌아온 뒤 저는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주 부동산 카페를 열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애월, 한림, 조청 같은 지명을 검색했습니다. 저녁에는 유튜브에서 제주 전원주택 전세를 찾아봤습니다. 화면 속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삶을 내려놓으니까 비로소 진짜 삶이 시작됐어요.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는 처음에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여보, 진짜로 내려가려고요? 여행이랑 사는 건 다르잖아요.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내가 현장에서 뭘 했겠어. 뭐든 직접 부딪혀보면서 배운 사람이야. 제주살이라고 못할 게 뭐 있어. 아내는 그날 밤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나서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해봐. 아내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나는 무서워요. 우리 나이에 연고도 없는 섬으로 가는 게. 아픈 날도 있을 거고 외로운 날도 있을 텐데. 딸도 멀어지고 친구들도 없고. 적응하면 돼. 당신은 적응한다고 하지만 나는 거기서 아무도 없잖아요. 당신이 회사 다닐 때도 나 혼자 다 버텼는데 거기서도 혼자 버텨야 해요?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저는 아내의 눈을 피했습니다. 걱정이 너무 많아. 가보지도 않고 왜 것부터 내. 아내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가를 손등으로 한번 훔쳤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도 못 본 척했습니다. 딸한테 말한 건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마침 딸이 사위랑 저녁을 먹으러 왔을 때 저는 자연스럽게 꺼냈습니다. 아빠, 제주로 이사 가려고. 딸이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갑자기요? 진지하게요? 진지하지. 이미 많이 알아봤어. 딸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빠, 제주살이가 생각처럼 쉽지 않대요. 물가도 비싸고 병원도 멀고 외지 사람들은 적응하는데 몇 년씩 걸린다고.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너 제주 살아봤어? 아빠는 공장에서 30년 넘게 아무도 못 고치는 기계 고쳐온 사람이야. 적응 못할 것 같아? 딸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위도 조용히 밥만 먹었습니다. 그날 저는 딸의 걱정이 그냥 철없는 염려로 들렸습니다. 2달 동안 발품을 팔았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제주를 오가며 부동산을 10군데 넘게 들렀습니다. 조건은 딱 하나였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집, 애월에서 찾아낸 집이었습니다. 2층 단독 전원주택, 마당에는 잔디가 깔려 있었고 2층 테라스에서 내려다보면 제주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감귤나무 2그루가
마당 한편에 서 있었습니다. 처음 그 집을 봤을 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여기다. 부동산 업자가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좋은 집인데요. 한 가지 확인하실 게 있어요. 등기부 등본 보시면 근저당이 4억 8천 설정돼 있습니다. 저는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근저당 4억 8천, 전세가 5억. 숫자가 눈에 들어왔지만 그 너머로 보이는 바다가 더 크게 들어왔습니다. 업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이 동네 바다 뷰 전원주택은 전세 매물이 거의 안 나와요. 1년에 한두 건 나올까 말까 합니다. 집주인분도 아는 분이라 믿을 만한 분이에요. 대출이 있긴 한데 집 시세가 8억이고 이 동네 집들 경매로 넘어간 경우는 제가 10년 일하면서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잠깐 생각하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업자님이 직접 아는 분이에요? 네, 제가 보증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업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웃음이 제 인생에서 가장 비싼 웃음이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저는 내심 뿌듯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를 4억 5천에 내놨고 세입자는 빠르게 구해졌습니다. 퇴직금 2억 원, 서울 전세 보증금 4억 5천, 합계 6억 5천만 원. 그중 5억을 제주 전원주택 전세로 넣었습니다. 남은 1억 5천은 여유자금으로 통장에 고이 모셔뒀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5억짜리 바다 뷰집에 살면서 1억 5천의 여유자금까지 33년 현장 엔지니어의 노후 설계치고는 꽤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삿날 아침 트럭이 짐을 다 싣고 떠난 뒤 저는 도봉구 아파트를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텅 빈 거실, 딸이 뛰어놀던 거실, 아내가 밥을 짓던 부엌, 제가 야근하고 돌아와 소주 한 잔 마시던 베란다. 30년 넘게 살았던 집입니다. 저는 현관문을 닫으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문을 다시 열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야 하는지를. 제주로 내려가는 배 안에서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잘하는 거 맞겠죠? 저는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 내가 다 설계해놨어. 파도가 배 옆구리를 쳤습니다. 저는 그게 환영 인사라고 생각했습니다. 등기부 등본의 숫자보다 눈앞의 바다가 훨씬 크게 보였습니다. 수치에 가장 강한 사람이 유독 그 수치만큼은 보지 않았습니다. 제주에 도착한 건 3월 초였습니다. 트럭에서 짐을 내리는데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그래도 서울의 3월과는 달랐습니다. 공기 속에 뭔가 다른 게 섞여 있었습니다. 바다 냄새였습니다. 집 2층 테라스에 올라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수평선이 눈높이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잘 왔다. 처음 한 달은 진짜였습니다. 아침 6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알람 없이 저절로 마당으로 나가 감귤나무 아래 플라스틱 의자를 꺼내 앉았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들어왔다 나갔다 했습니다. 갈매기 2~3마리가 수면 위를 낮게 날았습니다. 33년 동안 알람 소리에 눈을 뜨고 지하철에 몸을 실었던 저에게 그 아침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아내도 달라 보였습니다. 서울에서는 늘 피곤해 보이던 얼굴이 조금씩 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여기 좋은 것 같아요. 아내가 그렇게 말하던 날 아침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4월이 되자 유채꽃이 피었습니다. 집 근처 밭이 온통 노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손을 잡고 유채꽃밭 사이길을 걸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평일 오전에 아내와 산책을 했습니다. 33년 동안 단 한 번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걸어본 적이 있었나요? 저는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이제부터 매일 걷자. 이주민 커뮤니티 카페에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비슷하게 육지에서 내려온 은퇴 부부들이 꽤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온 최 씨 부부, 대전에서 내려온 강 씨 내외,
우리는 금세 친해졌습니다. 한 달에 2번씩 서로 집을 돌아가며 저녁을 먹었습니다. 고기를 굽고 막걸리를 나눴습니다. 최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제주에 오길 잘했죠? 서울에선 옆집 얼굴도 몰랐는데. 저도 그 말에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웃밭에서 제철 채소를 얻어오기도 했습니다. 옆집 어르신이 쑥을 한 바구니 들고 오셨습니다. 육지 사람들은 이런 거 잘 모르지. 봄에는 쑥이 최고야. 아내는 그 쑥으로 쑥국을 끓였습니다. 저는 2그릇을 비웠습니다. 감귤나무에서 직접 딴 감귤로 아내와 청을 담그기도 했습니다. 서툴러서 엉망이었지만 그 과정이 재미있었습니다. 7월에 딸 가족이 내려왔습니다. 딸과 사위 그리고 4살짜리 손녀 지아였습니다. 지아가 마당에 내려서자마자 잔디밭을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풀이다. 풀. 도시 아파트에서만 살던 아이가 맨발로 잔디를 밟으며 깔깔거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딸이 테라스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진짜 좋다. 제주 내려온다고 했을 때 말렸던 딸이었습니다. 지아 여기서 뛰어노는 거 봐봐. 아빠 선택이 틀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괜히 목이 메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마당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었습니다. 사이가 소주를 따라줬습니다. 지아는 할머니 무릎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제주살이 4개월 만에 제가 가장 행복했던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한 시간들 사이로 조금씩 불편한 것들이 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마트에 갔을 때였습니다. 파 한 단, 계란 한 판, 삼겹살. 물가가 더 비쌌습니다. 저는 카트를 밀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제주는 삼다수만 싸다는 말이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택배도 문제였습니다. 서울에서는 다음 날이면 왔습니다. 여기서는 사흘, 나흘이 기본이었습니다. 게다가 문 앞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입구 편의점까지 직접 찾아가야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뭔가를 주문할 때마다 배송비가 따로 붙었습니다. 제주도 추가 배송비, 많게는 5,000원, 10,000원씩 붙었습니다.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쌓이는 작은 불편이 서서히 무게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도 낯설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아파트 단지 수거함에 그냥 버리면 됐습니다. 여기는 달랐습니다. 쓰레기를 비닐봉지에 담아 차 뒷좌석에 싣고 마을 수거함까지 직접 가져가야 했습니다. 처음에 그걸 몰랐다가 차 안에서 냄새가 진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창문을 열며 웃었습니다. 여보, 제주살이도 공부가 필요하네요. 그때는 웃어넘겼습니다. 여름이 깊어가면서 저는 제주의 여름이 만만치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육지 여름보다 덜 덥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맞았습니다. 온도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습도와 바람이 달랐습니다. 끈적한 해풍이 하루 종일 불었고 빨래는 바닷바람에 소금기를 머금었습니다. 밤이면 돌담 사이에서 이름 모를 벌레 소리가 울었습니다. 가끔은 마당 구석에서 작은 뱀이 지나가는 것도 봤습니다. 아내가 화들짝 놀라며 소리를 질렀고 저는 살충제를 사다가 돌담 주변에 뿌렸습니다. 33년 공장 현장에서도 별의별 것을 다 겪어봤다고 생각했는데 제주의 자연 앞에서 저는 여전히 신참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여름은 버틸만 했습니다. 아침에 바다가 있었고 손녀 지아의 웃음소리가 남아있었고 아내의 얼굴이 서울보다 환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 여름 손녀 지아가 마당을 뛰어다니던 날, 그게 제주살이 2년 중 가장 찬란한 날이었습니다. 가을이 오자 제주가 달라졌습니다. 풍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억새가 흔들리고 감귤이 주황빛으로 익어가고 하늘은 더 높고 파랬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달라졌습니다. 육지의 가을바람은 선선했습니다. 제주의 가을바람은 달랐습니다. 습기를 머금은 채 사정없이 파고들었습니다. 온도계는 영상 15도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체감은 영화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목도리를 꺼내들며 말했습니다. 여보, 제주 겨울이 따뜻하다고 했잖아요. 저는 말없이 점퍼를 걸쳤습니다. 10월부터 감기를 달고 살았습니다. 아내가 먼저 코를 훌쩍이기 시작했고 며칠 뒤 저도 목이 잠겼습니다. 동네 의원은 차로 20분 거리였습니다. 서울에선 걸어서 5분이면 됐었는데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낫는가 싶으면 또 걸렸습니다. 해풍이 종일 불어대는 환경이 우리 몸에는 버거웠던 것 같습니다. 약국에서 감기약을 사면서 약사가 말했습니다. 육지에서 오신 분들, 첫 겨울에 다들 고생하세요. 몸이 적응하려면 시간이 걸려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11월 난방을 틀기 시작하면서 진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집이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외벽 단열이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보일러를 틀어도 열기가 금방 빠져나갔습니다. 더 큰 문제는 도시가스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가스통을 배달시켜야 했습니다. LPG는 도시가스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12월 첫 가스비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87만 원. 저는 숫자를 2번 확인했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들여다보다가 말없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울 아파트 관리비가 겨울에 많이 나와봤자 30만에서 4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보일러 온도를 낮췄습니다. 그래도 집안이 냉골이었습니다. 밤에 아내가 내복을 꺼내 입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바다 뷰집이 이렇게 추울 줄은 몰랐네. 집주인 문제가 시작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당 잔디가 조금 자란 것 같아서 다음 주에 깎으려고 뒀습니다. 그날 저녁 집주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잔디 좀 관리해 주셔야죠. 그냥 두면 이웃들이 뭐라 해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네, 이번 주말에 깎으려고요. 제주 집들은 마당 관리가 기본이에요. 육지랑 달라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동안 전화기를 내려다봤습니다. 33년 동안 회사에서 저한테 이런 말투로 얘기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뒤로 집주인 전화가 잦아졌습니다. 마당 잔디가 길다. 화단물을 너무 많이 준다. 주차할 때 각도가 맞지 않는다. 쓰레기 분리수거 날짜를 틀렸다. 하나하나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집주인이 오늘 또 전화했어요. 감귤나무 가지를 함부로 쳤다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손댄 적도 없는데 그냥 넘겨요. 괜히 사이 나빠지면 우리만 더 힘들어요. 저는 속으로 끓었지만 아내 말대로 넘겼습니다. 회사에서 팀원들 이끌었던 사람이 제주 시골 마을에서는 그저 말 안 듣는 외지인이었습니다. 이주민 커뮤니티에서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막걸리를 나누던 부산의 최 씨 부부가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저희는 못 버티겠어요. 생각했던 것하고 너무 달라서 저는 배웅을 하며 물었습니다.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최 씨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다 힘들어요. 물가, 병원, 날씨, 외로움. 근데 제일 힘든 건 여기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좋을 줄만 알았는데 막상 몇 년 살아보니 역시 살던 곳이 좋은 것 같아요. 그 말이 며칠 동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2년차 겨울로 접어들면서 통장 잔액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주할 때 가지고 온 돈을 다시 계산해 봤습니다. 서울 전세 보증금을 빼고 제주 전세 5억을 낸 뒤 남긴 여유자금 1억 5천, 거기에 평생 모아온 예금 1억, 합쳐서 2억 5천이었습니다. 2년 동안 쓴 돈을 따져봤습니다. 월 생활비 평균 280만 원, 겨울 난방비 월 90만 원, 차량 유지비, 보험료, 병원비, 서울 오갈 때 항공료, 예상치 못한 집 수리비, 2년이면 넉넉 잡아 1억 이상이 나갔습니다. 남은 돈은 1억 5천만 원. 처음보다 많이 줄었지만 아직 버틸 수는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직 괜찮아. 조금만 더 버티면 적응이 된다.
하지만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마당에 나가도 그 첫 달의 설렘이 없었습니다. 커피 맛도 달랐습니다. 바다도 예전만큼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가 자는 줄 알았는데 이불 속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모른 척 누워 있었습니다. 물어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아니, 물어보면 대답을 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겨울 저는 처음으로 서울이 그리워졌습니다. 지하철 소음도, 아파트 복도 냄새도, 편의점 불빛도 낭만이 버텨낼 수 있는 시간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주살이 2년도 못 버텼다는 말을 딸한테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버텼습니다. 낭만이 버텨낼 수 있는 시간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은 건 자존심이 아니라 오만이었습니다. 2년차 겨울이 깊어가던 1월의 일이었습니다. 아내가 밥상을 차리다가 허리를 잠깐 굽혔습니다. 배가 좀 이상하네. 저는 밥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어디가? 오른쪽 아랫배가 콕콕 쑤셔요. 뭘 잘못 먹었나? 소화제 먹어봐. 저는 그렇게 말하고 밥그릇을 비웠습니다. 다음 날도 아내는 배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저는 약국에서 소화제와 진통제를 사다 줬습니다. 이거 먹으면 나아질 거야. 아내는 약을 받아들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내가 밥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입맛이 없어요. 속이 메스꺼리고 저는 그제야 조금 걱정이 됐습니다. 병원 가볼까? 괜찮아요. 하루 이틀 더 지켜보다가 안 나으면 가요. 아내가 먼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기댔습니다. 사실은 차를 몰고 20분 거리 의원에 가는 게 그냥 귀찮았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나중에 저를 가장 괴롭혔습니다. 나흘째 밤이었습니다. 저는 자정이 넘어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갑자기 옆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으으.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배를 양손으로 부여잡고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배가 너무 아파요. 아까부터 참았는데 못 참겠어요.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19에 전화를 했습니다. 네, 신고 접수됐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아내 곁에 앉았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배를 부여잡은 채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금방 올 거야. 아내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는데 15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대원들이 아내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저는 구급차에 함께 올라탔습니다.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까지 50분 정도 걸립니다. 대원의 말이 귓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울에서 살 때는 걸어서 10분 거리에 종합병원이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캄캄한 제주 밤을 가르며 울렸습니다. 아내는 들것 위에서 계속 신음을 흘렸습니다. 저는 아내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구급차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계속 같은 말을 되뇌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아내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50분 동안 아내의 손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아내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로등도 없는 캄캄한 제주 밤길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 길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50분이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아내를 데려갔습니다. 저는 응급실 복도 의자에 혼자 앉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가웠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내 손을 쥐고 있던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분쯤 지나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남편입니다. 의사가 굳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충수염이 복막염으로 진행된 상태입니다.
며칠 전부터 증상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많이 참으셨네요. 지금 바로 수술 들어가야 합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매우 위험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수술하면 괜찮아지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술은 2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 2시간 동안 복도 의자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며칠 전부터 배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저는 소화제를 줬습니다. 진통제를 줬습니다. 하루 이틀 더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제주에서는 병원이 멀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가까운 병원이라도 갔어야 하는데 그걸 귀찮아했습니다. 그 생각이 복도 의자에 앉은 저를 계속해서 짓눌렀습니다. 아침 7시 아내가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수술은 잘 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병실로 돌아온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하얀 병원 가운, 눈을 감은 창백한 얼굴. 저는 그 자리에서 그만 눈물이 나왔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나왔습니다. 살면서 눈물 흘릴 일 없던 남자가 제주도 종합병원 복도에서 미안함에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내가 눈을 뜨고 저를 보더니 힘겹게 웃었습니다. 수술 잘 됐대요? 저는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응, 잘 됐어.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많이 놀랐죠? 저는 대답 대신 아내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그날 아침 병원 창밖으로 제주 바다가 보였습니다. 겨울 바다는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파도가 거칠게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바다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바다 뷰가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풍경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인프라가 사람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이, 도로가, 거리가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구급차에서 아내를 바라보던 50분 동안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그 짧은 동안 내가 얼마나 오만했는지를 바다가 아니라 구급차가 가르쳐줬습니다. 아내가 수술을 하고 일주일 뒤 퇴원을 했습니다. 저는 병원비를 계산하며 통장 잔액을 떠올렸습니다.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서울 가고 싶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우편함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겉면에 굵은 글씨가 찍혀 있었습니다. 법원. 저는 봉투를 들고 잠깐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 통지서. 눈이 빠르게 글자들을 훑었습니다. 채권자, 근저당, 경매 신청, 해당 부동산,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집 주소였습니다. 저는 부동산 업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매 통지서가 집으로 날아왔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업자가 말을 골랐습니다. 저도 방금 알았습니다. 집주인이 사업 쪽에서 추가로 빚을 더 끌어다 쓴 모양이에요. 더 이상 버티기 힘드셨던 것 같고요. 내 전세금은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근저당이 4억 8천이고 기타 채권까지 더하면 낙찰가 기준으로 선순위가 워낙 많아서 똑바로 말해요. 업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거의 돌려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식탁 의자에 앉아 다시 계산해 봤습니다. 이 집 시세 대략 8억. 경매 낙찰가 평균 시세의 75%에서 80%. 근저당 4억 8천. 낙찰가로도 근저당을 다 못 갚는 구조였습니다. 제 전세금 5억은 근저당 뒤에 있었습니다. 남는 게 없었습니다. 5억. 전부였습니다. 숫자를 계산하면 계산할수록 더 명확해졌습니다. 수치를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가장 기본적인 수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등기부 등본 근저당 4억 8천, 전세가 5억. 이 두 숫자를 처음 봤을 때 저는 바다 뷰를 봤습니다.
바다 뷰 한 장의 전세금이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아내한테 말한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내는 아직 수술 후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습니다. 소파에 기대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 아내가 TV를 껐습니다. 저는 통지서를 내밀었습니다. 아내가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전세금 다 날리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가 통지서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바다가 어둡게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울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한참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2년을 되감았습니다. 딸이 말리고 아내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부동산 업자가 근저당을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아무것도 아닌 경력을 앞세워 모든 것을 밀어붙였습니다. 내가 맞아. 내가 더 잘 알아. 걱정하지 마. 그 말들이 천장에 박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통장을 꺼내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2억 5천이었던 여유자금과 예금이 2년간의 생활비, 난방비, 보험료, 자동차 유지비 등 쓰고 남은 돈이 1억 4천만 원만 남아 있었습니다. 경매가 마무리되면 전세금 5억은 사라집니다. 남은 건 1억 4천. 그리고 서울 도봉구 아파트. 아파트에는 세입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전세 보증금 4억 5천. 그 돈을 돌려줘야 아파트를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통장에는 1억 4천밖에 없었습니다. 숫자들이 저를 가두기 시작했습니다. 갚아야 할 돈 4억 5천. 내 손에 있는 돈 1억 4천. 부족한 돈 3억 1천만 원. 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가 서울에 있었습니다. 6억 5천짜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파트에는 내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와 통화한 딸은 이미 저희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 집으로 와요. 방 있어요. 저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알아서 한다. 아빠, 알아서 한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주 내려올 때 내가 맞다고 큰 소리쳤던 아버지가 딸 집 신세를 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건 자존심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냥 고집이었습니다. 밤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주에 처음 왔을 때 그 소리가 그렇게 좋았습니다. 자장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 소리가 달리 들렸습니다. 철썩, 마치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2년 전 저는 이 바다 앞에서 인생 설계도를 다시 그렸습니다. 그 설계도가 파도에 쓸려가고 있었습니다. 짐을 싸기 시작한 건 경매 통지서를 받은 지 2주 후였습니다. 2층 테라스에 마지막으로 올라갔습니다. 에메랄드빛이었던 바다가 겨울빛으로 어둡게 깔려 있었습니다. 처음 이 테라스에 올라서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잘 왔다. 그때 그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난간을 한번 쥐었다가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딸에게 내가 맞다고 큰 소리치던 자존심이 통지서 한 장 앞에서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밤바다 파도 소리가 이제는 비웃음처럼 들렸습니다. 제주를 떠나는 날 아침, 이삿짐 트럭이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기사가 짐을 나르는 동안 저는 마당 감귤나무 앞에 잠깐 섰습니다.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감귤 2개를 따서 아내한테 건넸던 기억이 났습니다. 아내가 웃으며 말했었습니다. 여보, 우리 집 감귤이에요. 그게 엊그제 같은데 2년이 지나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서울로 올라오는 내내 아내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따뜻한 커피 2잔을 사와 말없이 건네줬습니다. 부부가 나눌 수 있는 가장 긴 대화였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도봉구 아파트에는 세입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전세 보증금 4억 5천. 제 통장에는 있는 돈은 1억 4천. 그 돈으로는 세입자를 내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우리 집으로 와요. 방 있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가 해결한다. 제주 내려갈 때 큰 소리 쳤던 아버지가 딸 집 신세를 질 수는 없었습니다.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급하게 방을 구했습니다. 제가 살던 도봉구에서 멀지 않은 곳,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복도가 좁은 낡은 빌라였습니다. 2층에 방 하나 작게 딸린 거실, 좁은 부엌. 짐을 들고 처음 문을 열었을 때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벽 모서리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까맣고 작게. 아내가 그걸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말보다 더 아팠습니다. 짐을 풀고 나니 방이 꽉 찼습니다. 사실 공간이 부족해 짐을 다 풀지도 못했습니다. 제주 전원주택 2층에서 살다가 이 방으로 들어오니 천장이 낮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다 대신 맞은편 빌라 외벽이 보였습니다. 빌라 생활은 예상보다 훨씬 버거웠습니다. 작은 싱크대 앞에서 아내가 밥을 했습니다. 냄비 2개를 동시에 올리면 공간이 모자랐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냄비 하나를 내려놓고 순서를 바꿔가며 요리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눈을 돌렸습니다. 밤마다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뛰어다니는 쿵쿵 소리, TV 소리, 옆집 누군가 싸우는 소리. 제주에서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여기서는 윗집 발소리를 들으며 뒤척였습니다. 제 아파트가 생각났습니다. 6억 5천짜리 내 집을 두고 보증금 1,000만 원짜리 방에 사는 처지. 그 아이러니가 매일 밤 저를 짓눌렀습니다. 어떤 날은 그냥 걸어가서 아파트 앞에 서 있다가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담보대출을 알아보기 시작한 건 서울에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나서였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이 서류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DSR 규제상 한도가 있어서요. 최대 3억 1,000만 원까지 가능하십니다. 직원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내 통장에 있는 1억 4천.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1억 4천과 대출 3억 1천. 합쳐서 4억 5천. 숫자는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기쁘지 않았습니다. 통장을 털고 집을 담보로 잡아야 겨우 내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신세였습니다. 손에 남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출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할 일이 없었습니다. 33년 동안 아침마다 출근할 곳이 있었습니다. 제주에서는 마당에 나가 커피를 마시는 아침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좁은 방에서 눈을 뜨면 그냥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아내가 아침밥을 차리면 먹고 동네를 한 바퀴 걷고 집에 돌아와 앉아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내가 밥상을 차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저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이 방이 좁아도 서울이 이렇게 편한 줄 몰랐어요. 병원도 가깝고 마트도 가깝고 딸도 가깝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웃으며 밥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밥 먹어요. 대출이 승인된 건 일주일이 지나서였습니다. 세입자와 날짜를 조율하고 이사 날짜를 잡는데 한 달이 또 걸렸습니다.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제주에서의 2년보다 더 길게 느껴진 한 달이었습니다. 세입자가 이삿짐을 빼는 날 저는 아파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2년 만에 돌아온 내 집이었습니다. 기쁘지 않았습니다. 매달 대출 이자만 90만 원씩 나가야 했습니다. 통장은 바닥이었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 보이는 텅 빈 거실, 세입자가 살다 간 흔적들, 벽에 못자국 몇 개, 창문 틈으로 들어온 먼지. 2년 전 이 문을 닫으며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더 좋은 곳으로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돌아왔네요. 우리 다시. 저는 현관에 서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왔네요. 우리. 그 짧은 말 안에 2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직 짐을 다 정리를 못해 저는 간단히 편의점에서 도시락 2개와 캔맥주를 사왔습니다. 아내와 텅 빈 거실 바닥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플라스틱 뚜껑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 도시락이 애월 카페 브런치보다 맛있다. 저는 웃으려고 했는데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아내가 제 손등을 가만히 덮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텅 빈 거실에서 도시락을 앞에 두고 두 사람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봉구 아파트 단지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2억 5천의 여유자금과 예금, 5억의 전세금, 합쳐서 7억 5천이 2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담보대출이 잡힌 아파트 한 채, 매달 나가는 이자 90만 원, 그리고 텅 빈 통장. 33년 동안 기계를 고치며 쌓아온 것들이 2년 만에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그날 밤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2년 전 이 거실에서 노후 설계도를 그렸던 그 메모지와 똑같이 생긴 종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래 바라봤습니다. 내 집을 담보로 잡히던 날 자존심도 함께 담보로 잡혔습니다. 이자 고지서가 처음 날아온 건 아파트에 들어온 지 딱 한 달 뒤였습니다. 90만 원. 저는 고지서를 들고 잠깐 서 있었습니다. 앞으로 매달 이 종이가 옵니다.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통장 잔액은 이미 바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아내 앞에 앉았습니다. 나 일 구해야겠어. 아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떤 일이요? 뭐든. 아내가 잠깐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할게요. 됐어. 내가 할 수 있어. 아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이제 나도 해야죠. 나 식당 일 알아볼게요. 예전에 해봤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먼저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동네 작은 한식당이었습니다. 저녁 6시부터 새벽 3시까지 첫날 일을 마치고 돌아온 아내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발이 좀 아프네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힘들다는 말도, 왜 이렇게 됐냐는 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 발이 퉁퉁 부어있는 걸 봤습니다. 부엌에서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 아내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내가 발을 담그며 피식 웃었습니다. 당신이 이런 것도 다 해주는 날이 오네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내 발을 물속에 넣어줬습니다. 저도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63세.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경력을 내세울 수 있었습니다. 수석 엔지니어 33년 경력. 하지만 현장 기술직은 이미 몸이 따라주지 않는 나이였고 사무직은 나이 제한에 걸렸습니다. 며칠을 발품 팔다가 아파트 단지 경비 자리가 났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경비실 면접은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관리소장이 이력서를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엔지니어 출신이시네요. 교대 근무인데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주민들 민원도 있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해보겠습니다. 소장이 잠깐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부터 나오세요. 경비복을 처음 입던 날 아침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감색 유니폼, 모자, 거울 속 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33년 동안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이제는 경비복입니다. 지금 당장 제 나이에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첫날 단지 현관에 서서
출근하는 주민들에게 목례를 했습니다. 30대 직장인이 바쁘게 지나쳤습니다. 초등학생이 안녕하세요 하고 꾸벅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수고해요 하셨습니다. 아무도 제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수석 엔지니어였던 것도, 제주에서 2년을 살다 온 것도, 7억 넘는 돈을 날린 것도 그냥 2단지 경비였습니다. 처음엔 그게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오히려 그 단순함이 편해졌습니다. 출근하면 할 일이 있었습니다. 단지를 순찰하고 주차장을 정리하고 주민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퇴근하면 집에 왔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오랫동안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던 수치와 도면과 마감 기한이 처음으로 사라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 첫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220만 원. 저는 통장 내역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공장 바닥을 처음 밟던 해 받았던 첫 월급이 생각났습니다. 처음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27살로 아내 월급도 들어왔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아내가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나 이번 달 190만 원 받았어요. 저는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아내 손이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설거지와 서빙을 반복한 손이었습니다. 저는 그 통장을 아내한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수고했어. 아내가 웃었습니다. 우리 둘이 하면 되네요. 둘이 합치면 410만 원이었습니다. 이자 90만 원을 내고 생활비를 쓰고 나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통장 잔액이 줄어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게 오랜만에 느끼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퇴근하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동네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제주에 있을 때는 그리웠고 여기서 살 때는 지긋지긋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걸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주살이가 나빴던 게 아니었습니다. 봄날 유채꽃밭 사이길은 진짜 아름다웠습니다. 마당에서 마시던 아침 커피도, 손녀 지아가 잔디밭을 뛰어다니던 여름날도, 감귤나무에서 직접 딴 감귤 냄새도 그 시간들은 진짜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저는 준비가 안 된 채로 갔습니다. 정작 봐야 할 것들은 보지 않았습니다. 등기부 등본에 찍힌 근저당 4억 8천. 그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몰랐을 리 없습니다. 알면서도 보지 않았습니다. 바다가 더 크게 보였으니까요. 저는 평생 기계 앞에서 살았습니다. 기계는 대충 보면 안 됩니다. 수치 하나를 흘려보면 전체가 망가집니다. 그걸 알면서도 인생 앞에서는 보고 싶은 것만 봤습니다. 기계한테는 엄격했던 사람이 자기 자신한테는 한없이 너그러웠습니다.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까지 50분. 이주하기 전에 저는 그 거리를 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젊을 때야 병원이 멀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60이 넘은 몸은 다릅니다. 아내가 복막염으로 쓰러지던 그 새벽, 얼마나 긴 시간인지를 배웠습니다. 2주 전에 딱 한 번만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되지? 하고 생각해 봤더라면 그 새벽은 없었을 것입니다. 제주 물가가 비싸다는 건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나오는 얘기였습니다. 겨울 난방비가 폭탄이 된다는 것도요. 하지만 저는 통장에 2억 5천이 있으니 충분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한 달 생활비를 직접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했다면 2년을 버티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른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아내와 저는 퇴근 후 저녁마다 동네를 한 바퀴 걸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걸으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저기 봐요. 골목 화단에 노란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작고 소박한 꽃이었습니다. 제주 유채꽃이랑 비교하면 초라하죠?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게 더 예뻐. 우리 동네 꽃이잖아. 저는 그 꽃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뭔가를 적었습니다. 거창한 설계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번 달 이자 90만 원, 다음 달 생활비, 조금씩 갚아나갈 것들, 작고 소박한 숫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숫자들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숫자들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경비복을 입고 단지로 나섰습니다. 차가운 봄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했습니다. 33년 엔지니어가 배운 가장 큰 기술은 내 집이라는 성벽을 끝까지 지키는 기술이었습니다. 낙원은 풍경이 만드는 게 아니라 버티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부족한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에 평안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